안녕하세요. PN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연장선상에서 CE 마킹을 할 때 어떤 제품별로 어떤 지침을 따라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의외로 이제 간단 명료한 문제이기는 한데 CE 마킹 지침에 약간의 그 허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CE 마킹이 되어 한 제품이 그 전자파 시험도 받아야 되고 전자파 적합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LVD 적합도 확보를 해야 되는 돼야 확보를 해야만 CE 마크를 이제 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죠. 둘 다 해당이 되는데 하나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둘 다 마치 충족하는 것처럼 유통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원칙적으로는 그게 허용이 되진 않는데요. 그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침의 종류에는 한국 산업만 놓고 봤을 때요. 대략 한 요런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이제 흔하게 많이 있는 것이 이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EMC 디렉티브입니다. 전자파 발생 제품에 대해서 이제 지침을 만들어 놨고요. 그거에 적합하도록 이제 충족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죠. 핵심은 이제 EMC 디렉티브의 핵심은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를 해야만 이제 유럽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하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전자파 발생 제품이라고 막연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발생 제품뿐만 아니고 전자파에 취약한 제품들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 이 발생하기도 하고 취약하기도 하다 이거를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냐면 간단합니다. 반도체 소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은 전자파 적합성 대상이다. EMC 디렉티브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중에 이제 트랜지스터 회로들이 들어가 있어서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내성, 전자파 중에서도 내성 적합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전자파 소자 중에서도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자파를 마구마구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전자파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입증을 하는 전자파 장애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볼티지 디렉티브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전압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AC 75V에서 600V 사이, DC 75에서 DC 1500V 사이의 전압을 쓰는 전기 장치에 대해서 이 로우 볼티지 디렉티브를 적용을 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로우 볼티지면 저전압이니까 매우 낮은 DC 24V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DC 24V에 해당되는 전압을 우리는 그 극초 저전압이라고 합니다. PELV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예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 로우 볼티지 디렉티브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10V, 220V 쓰는 것들은 로우 볼티지 디렉티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EMC 디렉티브의 경우에는 제가 전자파에서 오작동하는 그 가능성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로우 볼티지 디렉티브는 전기를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화재, 그 다음에 감전 이런 것들이죠. 주로 화재와 감전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 AC75에서 600V를 전압을 사용을 하거나 혹은 흘리는 제품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전선도 사실은 이제 이런 그 600V, 이 75에서 600V 사이의 전류를 흘리면은 이 LVD 디렉티브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전선은 전자파에 의해서 오작동을 하지는 않죠. 예. 그 다음에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소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선의 경우는 LVD에만 해당이 되죠. TV는 어떨까요? TV가 예를 들어서 220 인풋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TV는 일단은 로우 볼티지 디렉티브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그 TV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반도체 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EMC 디렉티브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모니터 한번 따져볼까요? LED 모니터의 경우에는 그 제품이 그 아답터를 쓰는 제품이 있을 수 있고 220V를 직접 연결해서 쓰는 제품이 있을 수 있죠. 아답터를 연결해서 쓰는 경우에는
DC 24V만 쓰기 때문에 LVD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EMC만 해당이 됩니다. 대신에 아답터는 어떻게 된다? 220V를 쓰니까 이 로우 볼티지 디렉티브에 해당이 되고 EMC 디렉티브에도 해당이 됩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 애초에 이제 그 적용되는 것들이 둘 다 적용이 될 수도 있고 하나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TV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모니터 같은 경우 최근에 그 DC 전원을 쓰는 모니터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니터 자체에서 화재나 아니면은 감전의 위험 자체가 없다.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니터들은 이제 EMC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요 두 개를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이 이제 머시너리 디렉티브인데, 머시너리 디렉티브는 기계류화 또는 이제 기계에 사용된 안전장치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저희 회사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네. 좀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그 로우 볼티지의 경우에는 감전, 화재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 이 기계류는 협착이 끼임 사고라든가 추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화학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계 쪽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지침을 이제 따로 또 정리를 해놨어요. 기계도 사실은 이제 AC75에서 600V 사이의 전원을 쓰게 되면 LVD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기계류는 LVD를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머시너리 디렉티브를 적용하면 됩니다. 거기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기계류도 이제 전자파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 EMC 디렉티브를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또 따로 이 기계류 지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의료기기가 있는데요. 의료기기도 똑같죠. 기계류처럼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는 이제 사람의 피부 안으로 이제 몸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병균이나 이런 것들 위생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하게 되고요. 또 기계류하고 이 의료기기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계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작동을 하다가 혹은 작업을 하다가 다치게 되는 거를 막는다면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기기 쪽은 의식이 없는 사람들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사고를 겪게 되는 것들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기가 기계류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둘이 비슷비슷하거나 기계류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는 그 기능이 단순하거든요. 근데 기계류는 매우 복잡하고 거대한 장치들도 많고 해서요. 어쨌든 요런 거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침은 또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로우 볼티지 디렉티브를 LVD, 그 다음에 EMC 디렉티브는 그 EMCD, 머시너리 디렉티브는 MD, 메디컬 디바이스 디렉티브는 MDD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 압력 용기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압력 용기가 5바, 0.5바 이상이면은 이제 이 적용이 됩니다. 1바가요, 1기압이에요. 근데 이게 절대 기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 기압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압보다 0.5기압이 높으면은 그 압력 용기는 이 PED, 우리가 줄여서 PED라고 하는데 이 압력 용기 지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심플 프레셔 베셀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압력은 같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PED는 수증기, 스팀, 인화성 물질, 부직성 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 PED를 적용하고요. 질소나 공기 등 비인화성 물질로 되어 있을 경우에 심플 프레셔 베셀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기본적으로 압력을 받는 것들은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 균열이 생기거나 하면 폭발할 수가 있는데 이 심플 프레셔 베셀은 폭발하면 그 폭발 에너지로 인한 그 사고 여파가 전부예요. 근데 여기는 다르죠. 수증기가 나오면 뭐가 됩니까? 네. 엄청난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 인화성 폭발로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고요. 부식성 물질, 네 역시 손의 화상이라든가 역시 그 중독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이제 갖게 되죠. 그러니까 레벨이 좀 다릅니다. 이게 PED가 조금 더 어렵고요. 네, 요거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우리가 흔히 아까 이제 첫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증이냐 마킹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LVD나 EMC는 마킹만 하면 돼요. 인증이 필요 없어요. 근데 기계류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의료기기도 역시 어떠한 제품군에 대해서는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PED도 심플 프레시 베셀도 전부 다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 죽을 수 있을 경우에 심각하게 죽을 수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인증의 범위로 둡니다. 완구류도 있어요. 완구류 지침입니다. 요건 14세 이하용 완구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뭐 비비탄 총이나 이런 거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완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지침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ROHS는 그 6가지의 그 중금속 물질들이 그 장치나 혹은 제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우스 하나에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마우스에 쓰여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휠에 들어가 있는 재료라든가 플라스틱,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보드, 센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ROHS를 땄는지를 확인합니다. ROHS를 다 땄다면은 결국은 다시 어디로 이게 소급이 되냐면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원재료가 ROHS를 땄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PCB 보드가 ROHS를 땄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저항, 트랜지스터 소자 이런 것들이 ROHS를 땄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하면은 이제 마우스에 대해서는 ROHS를 따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계류, 제일 큰 기계류를 한번 따져볼게요. 기계류를 구성하는 전기 제품들은 CE 마크를 딴 제품을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뭐 전자파의 노이즈 탈 수 있는 것들도 전자파 인증을 땄다면 혹은 CE 마킹을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 제품들의 경우에는 각 자체적으로 그 시험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다시 ROHS로 넘어가서 이 전기 제품을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품들이 화학 물질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ROHS 시험 성적서를 확보를 하고 CE 마킹을 했다면은 그런 제품으로 구성된 전기 장치는 역시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네,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계류 지침 제일 큰데 여기서 기계류 지침에 대해서 제가 아까 LVD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EMC 일부 적용합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ROHS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ROHS를 적용을 하기 전에 ROHS에 적합한 ROHS를 충족하는 부품으로 이 전기 제품이 만들어지면 되는 것이고요. CE 마크를 받은 제품으로 기계를 구성을 하면 되는 것이죠. 네, 뭐 간단한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 기계류 지침에 있어서 CE 마킹을 받은 제품을 써야 되느냐 이런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폭 설비가 있는데 폭발 환경에 사용되는 부품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기계류에서 만약에 인화성 물질을 사용을 한다면 그 기계에 대해서 방폭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닙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기계류 내에 인화성 물질이 분출될 수 있거나 유출이 돼서 폭발 환경이 형성이 된다면 그 폭발 환경을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위험 구간 안에 있는 전기 장치에 대해서는 방폭 인증을 받은 설비가 우리나라는 이제 기계류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폭을 받은 장치를 기계에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기계 전체가 그 폭발 환경, 즉 예를 들어서 광산에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계 전체가 그러면 그 기계는 전체로 이제 이 방폭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아텍스라고 합니다. ATEX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방폭은 이제 적용을 해야 되고요. 기계에 인화성 물질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기계류 내에
위험 구간을 계산을 하고 위험 구간이 존재한다면 그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장치들은 방폭 설비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면 끝나는 겁니다. 기계류의 뭐 방폭 인증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한번 사례를 보면 요거 이제 차단기인데 차단기는 AC 220V를 쓰기도 하고요. 380, 440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LVD 대상 제품인 거죠. 네, 옆에 지금 요거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도 만약에 AC 220V를 쓴다면은 이 LVD 대상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모니터는 앞선 시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아답터를 쓰고 있다면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아답터가 아니라 220V를 직접 연결해서 쓰는 모니터라면 LVD 대상 제품입니다. 전선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 중에 다시 이 네 가지 제품 중에 전자파에 취약할 수 있거나 혹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전선은 절대 아니겠죠. 전선은 절대 아니고요. 변압기도 일단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놈은 이 차단기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얘를 껐다 켰다 할 때 여기서 이제 개폐 서지라는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제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제품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단기는요. EMC 대상 제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에 혹은 뭐 보조 접점을 쓴다거나 뭐 어떤 릴레이를 쓴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반도체 소자를 썼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EMC 그 부품에 대해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EMC 적합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MC 대상 제품들 한번 살펴볼게요. 마우스가 있겠죠. 마우스 너무나도 당연하게 안에 반도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SMPS라고. 이놈이 반도체 소자들도 많이 있고 이놈이 이제 반도체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제품이기 때문에 얘도 EMC 대상 제품이고요. 모니터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고 요건 이제 기계류에 사용되는 센서의 앰프입니다. 센서 앰프니까 여기 당연히 안에 반도체 소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EMC 대상 품목들인 것이죠. 머시너리 디렉티브 적용 제품도 잠깐 볼까요? 요 산업용 로봇이죠. 이거 당연히 로봇 기계류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지락이라고 되어 있는 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한 건데요. 요 제품이 뭐냐면 이 포크레인의 끝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포크 부분하고 이 유닛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작업자가 매번 이렇게 교체를 하면은 그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 구성 요소 링크 같은 거죠.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 놓고 하면 이거를 교체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동력원이 없지만 어쨌든 이 중간에 연결 역할을 해주면서 이것도 하나의 기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부러지거나 하게 되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강도에 대한 부분, 오작동이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기계류 지침에 해당이 되는 기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트럭에 있는 테일 리프트입니다. 이거 쭉 올라가서 이제 화물을 싣고 나를 때 주로 쓰여지죠. 이 테일 리프트도 역시 모터에서 업다운을 이렇게 쭉 하고 생산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기계류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건 항온 챔버인데요. 어떤 완제품을 하고 난 다음에 성능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모니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온도와 습도를 가해서 몇 시간 동안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챔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LVD의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류라고 보기가 애매한 게 지금 이것은 테스트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죠. 기계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검사, 제조, 물류 이런 것들이 직접 어떤 제품 공장에 쓰여지는 어떤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테스트는 애매하죠. 테스트도 검사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검사는 왜 이제 실제 제품을 찍어가지고 이게 양품인지 불량품인지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을 검사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이건 LVD 스코프에 적용되기도 하는데 MD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걸 적용시키는 게 더 유리하냐 하면 제 경험으로는 MD가 훨씬 더 유리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LVD의 경우에는 이거를 이 챔버를 이 챔버잖아요. 이 챔버를 또 다른 챔버에 집어넣어서 뭐 여러 가지 시험을 해줘야 돼요. LVD 1010이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이 시험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MD는 반면에 60204-1이라고 해서 비교적 좀 시험이 쉬워져요. 이것도 이제 왜 이것도 기계다라고 정의를 하려면은 이제 테스트니까 검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서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이 61010이라는 규격과 60204-1이라는 규격은 일종의 쌍둥이 형제 자매 같은 규격인데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하면 되고요. 60204-1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시험이 좀 더 간소화된다고 할까요? 네. 대신에 이제 도면 검토 같은 거 여기가 더 훨씬 더 빡빡합니다. 비용적으로 따지면은 MD로 적용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저렴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검사기기 중에 안에도 뭐 실린더나 이런 것들 써가지고 기계 구동부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MD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실린더가 있는데 이 실린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압력을 받죠. 네. 뭐 5바까지 뭐 7바까지도 이렇게 견디도록 만들어지는데요. 이 사이즈가 작아서 그래요. 사이즈도 작고 압력을 견딘다기보다는 압력이 생기면 움직이는 놈이죠. 네. 압력 용기는 그냥 딱 버텨줘야 되는, 네, 압력을 견뎌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압력 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린더는 인증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핸드 자켓인데요. 핸드 자켓 사람이 발로 꿀렁꿀렁꿀렁 밟으면 이게 쭉쭉쭉 올라오는 것들이죠. 요걸로 쭉쭉쭉쭉 올리면 이게 쭉쭉쭉 올라오는 구조인데 이것도 기계입니다. 네, 누가 봐도 기계인데 그 앞서서는 우리가 본 여기 이 로봇이라든가 그 항온항습 챔버인 전기를 직접 공급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계가 아니에요. 이것처럼 사람의 인력의 힘으로 하는 것들도 기계입니다. 여기 지금 깔깔이라고 우리는 그러죠. 이걸 웨빙이라고 하는데 이 웨빙이 산업용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건 기계입니다. 그런데 캠핑용이다, 레저용이다 라고 하면 이건 기계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기계는 산업적인 용도로 쓰여져야만 합니다. 네. 이 발전기도 비슷비슷합니다. 발전기도 산업용으로 쓰여지면은 기계류고 산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은 기계가 아닙니다. 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애매한 경우에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디다 제일 좀 물어봐야 되느냐? 뭐 시험을 할 수 있고 언어적 문제가 없어야 돼요. 영어 잘하는 회사에다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험이 풍부한 회사를 선택하시면 거기다 문의를 하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그거는 뭐 기계류 해당이 되네요. 그거는 LVD 해당이 되네요. 이렇게 하면 정의를 해줄 거고요. 그 회사가 이제 뭐 기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직접 하겠지만은 보통은 못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계류가 이제 난이도가 높아서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직접 연락을 최초 연결한 그 회사는 다른 이 기계류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뢰를 해서 거기다가 얼마를 얹어서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을 그 제품을 진짜로 시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방법은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비교 견적을 하셔야 돼요. 네, 비교 견적을 하시고 뒤에 이제 인증기관이나 시험소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비교 견적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싼 곳을 고르시면은 조금 문제가 나중에 커질 수도 있으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CE 마킹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